82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82페이지 보면 뭐 민법 되는데 그거는 다 하고 나면 아는 것이고, 오른쪽 2번 법률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살죠.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알력과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알력이나 분쟁은 처음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이미 분쟁이 났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력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할 때는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흔히 준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인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규범이 도덕 규범도 있을 것이고, 종교 규범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습도 있겠죠. 이 수많은 규범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도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지켜야 될 법칙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활할 때는 법으로서 맺어진 관계가 있겠죠. 이걸 법률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규범인데 이 양자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없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제성이 없고, 요 법률관계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예컨대 내가 6시에 일요일 날 친구와 등산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나타나니까 강제로 나타나고 국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게 준칙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것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ABC는 안 나오고 항상 갑, 을, 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 나오고 을 나오고 병 나오고 그래 한문으로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물건을 말할 때는 X 건물, Y 건물 이렇게 많이 하고, 법인을 말할 때는 A 법인, B 법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을병을 넣어놓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0일 날 중도금 1억 주기로 하고 30일 날 잔금 3억 6천을 주고 등기수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20일 날 중도금 1억 달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신 을은 중도금 줄 대금을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대금 다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 대금 다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일 날 중도금 안 줍니다. 혹은 30일 날 잔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했을 때 얼른 생각나는 게, 중도금이나 잔금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민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십시오. 중도금, 잔금 안 주면 계약금 배액배상,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까?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파기가 우리 민법적으로 말하면 해제입니다.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받았던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몰수한다는 게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계약금을 4천만 원 값이 안 돌려주겠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까?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요 경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지만 중도금 잔금 달라고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국가에. 결국 강제한다는 건 누가 강제한다는 것일까요? 국가가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다는 국가의 나의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 계약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20일 날 중도금 줘야 되는데 왜 중도금 안 주느냐? 중도금 주라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을이 지금 스스로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을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통장 모두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지금 갑이 받아갈 돈은 돈이죠. 근데 이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을 돈으로 바꿉니다. 돈으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 그러게? 경매합니다. 그래서 그 경락대금에서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준다? 갑에게 줍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그냥 나는 계약금만 떼고 계약 그만해야 되지. 그 자기 말입니다. 매도인이 끝까지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계약금 받고 났을 때는 그렇게 중도금을 받았다. 물론 이제 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이 을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요래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럼 잔금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계약금 포기하고 그만두지. 그게 안 된다니까. 끝까지 돈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사이 맺은 관계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보나보나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1차 냈는데 아파트가 가격의 시세가 다운된다더라. 중도금 2차 잔금 안 줍니다. 그럼 분양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해 주면 좋은데 해지해 준다 안 해준다? 아니죠. 끝까지 중도금 잔금 달라는 겁니다. 안 주면 계속 뭐가 늘어나게?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지하고 안 하고는 분양회사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이행해 줘야 돼요. 안 하면 누가 이행하라고 한다고? 그가 강제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관계냐 법률관계냐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친구와 약속을 계속 어기면 그 인간성 더러운 놈 아닙니까? 그게 인간성이 더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보지 않고 뭘 본다? 지금부터 법률관계를 봅니다. 근데 법률관계를 본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갑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슨 관계입니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란 곧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권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죠. 철학적인 것인데 권리가 뭐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체적인 다수설은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 법이라는 건 국가가 만들어진 강제성을 갖고 있는 규율이니까 결국은 쉽게 풀으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힘이 권리입니다. 이렇게 남과 법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면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변하고 법률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럼 변한다는 게 뭐라느냐? 권리 의무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리 뒤에는 요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의무가 숨어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사람은 생활할 때 권리 위주로 생활합니까? 의무 위주로 생활합니까? 그렇죠.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 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권리 뒤에 의무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사람이 권리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법도 의무 위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권리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변하는 것이고 이걸 권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할 때 법률 관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말은 뭐가 변하는 것이다?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상실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상실하는 것. 이게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요 발생도 가만히 다시 한번 나눠보면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을 다시 말하면 원시취득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봐봐요. 갑이 지금 사회 공동생활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의식주입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 주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흔히 경제학적 입장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없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용 못합니까?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까? 권리가 없어서 사용 못하죠.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갑이 주거용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을 사용할 권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유권이 발생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건물을 하나 신축하면 돼요. 이렇게 건물을 딱 신축하게 되면 갑자기 이 건물에 관한 뭐가 생깁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 권리는 건물이 딱 신축됨으로써 지구상에 처음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처음 권리가 발생되는 걸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자기가 최초로 취득한 겁니까? 최초로 취득했죠. 이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갑에게 권리가 발생한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발생, 주관적으로 보면 취득입니다. 이런 발생을 절대적 발생, 이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있습니다. 을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주거용 건물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고기만 잘 잡지 건물을 신축할 능력은 없어요. 그럼 동굴에서 사야 됩니까? 아니죠. 고기를 잘 잡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고기하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 사이에 서로 뭐 하면 된다? 교환하면 되죠. 돈 주고 사는 것을 매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매매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받으면 을에게도 뭐가 생긴다? 소유권이 하나 발생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을에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소유권이 여전히 몇 개 있다? 하나입니다.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이전받아서 승계받아서 취득하는 게 승계받았다. 이렇게 발생한 걸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발생한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그걸 가져오는 걸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 승계에서 취득하는 게 승계취득입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시취득하든지 승계취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취득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작업자족하던 시기는 원시 취득이 많았고 지금은 분업이 됐기 때문에
무슨 취득이 많으냐? 승계 취득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 이 승계 취득도 나중에 보면 이전적 승계, 무슨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법률적인 걸 조금 봅니다. 갑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을 시켰어요. 우리 건물은 내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건물이 완성됐을 때일까요? 보존 등기했을 때일까요? 예? 보존 등기했을 때다. 아닙니다. 건물이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때 취득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187조의 취득, 187조의 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186조냐 7조냐는 100%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 건물이 완성될 때지 보존 등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이 딱 완성되면 갑은 뭘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 그럼 이때 갑은 등기하기 전이라도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소유자일까요? 법률상 소유자일까요? 네,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상 소유자 이런 거 안 봐요. 어디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됩니다. 법률이나 잘하면 됩니다. 사실상 소유자 없어요.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매매했을 때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일까요? 이때는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186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봐봐요.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신축 중입니다. 근데 신축 중에 건물이 매매가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었어요. 이게 실제로 분쟁이 많고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을이 건물을 완성을 시켰어요. 자, 순서대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도중에 매매가 되고 건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건축허가는 갑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를 갑 앞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처분을 했어요. 이 병은 등기 믿고 매수했습니다. 자, 이 경우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병일까요? 자, 요게 이제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했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 이게 문제됩니다. 제가 말했죠. 건물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한 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할 때가 아니고 언제 때? 완성할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일 이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매수했으면 당연히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제가 을이 완성을 했다 했죠.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187조에서 취득했어요. 그럼 갑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외부에 표시하는 게 공시인데, 등기인데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라고 공시됐으니까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입니다. 결국 이건 무효 등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을은 병은 뭐로 취득했습니까? 매매죠. 매매는 무슨 취득입니까? 그러면 승계 취득은 전주로부터 종전의 권리 갖고 있던 사람을 전주라 그래요. 전주란 종전 권리의 주체를 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전주가 갑인데 갑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까? 승계 취득은 전주가 권리가 없으면 승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건물, 신축 건물도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 되겠죠. 그러나 보존 등기할 때가 아니고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186조냐 7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발생, 변경, 소멸거래인데 거기에 보면 변경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변경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요 원시 취득에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한테 권리를 주는 종전 권리 주체가 없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최초로 취득하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승계 취득은 나한테 권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주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을 때 그걸 승계받는 것은 무슨 취득에만 해당될까요? 승계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자를 승계받는 것은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없는 게 승계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주체의 변경이란 요거 지금 건물이 완성되고 났으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었죠. 매매됨으로써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이전적 승계를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무슨 변경이라고 그런다? 주체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매매가 되면 그 건물 소유권의 주체는 갑에게서 을로 변경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용의 변경도 이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은 대표적인 게 봐봐요. 을이 왜 이 건물 소유권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죠?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유할 목적이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인데 꼭 소유권자만 건물을 사용합니까? 아니죠. 갑으로부터 뭘 받을 수도 있습니까? 내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 사는 사람도 그 집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전세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떤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은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사용 수익할 권한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면 갑이 갖고 있던 권리 중에 뭐만 가져온다? 사용권만 갖고 있지 처분권은 그대로 갑에게 줍니다. 이렇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 일부만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 존속 기간 동안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게 양적 변경이에요. 여기 내용이 변경됐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양적 변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갑과 알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수인이 대금 다 줬어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안 해주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습니다. 그럼 이제는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못하죠.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대신 뭐 달라고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을이 갖고 있던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는데 그게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내용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이걸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어렵습니까? 그런 걸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용의 변경이란 예컨대 갑의 건물에 을이 1순위 저당권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2순위 저당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약 경매가 되면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을이 먼저 받고 병은 2순위로 받겠죠. 2순위인데. 그런데 갑이 변제를 했어요. 변자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을 하기 때문에 졸지에 병이 몇 순위로 올라갔냐? 1순위로 올라갑니다. 독일에는 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경매되면 이 병이 몇 순위로 받아갑니까? 1순위. 원래는 2순위로 작용하던 게 몇 순위로 작용합니까?
이런 걸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눌 때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권리는 다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주체도 변경될 수 있고 내용, 작용도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소멸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눕니다. 절대적 소멸은 지구상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해 버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없어졌죠? 이 지구상에 완전히 권리가 없어지는 것, 이걸 절대적 소멸 그래요. 상대적 소멸은 갑이 건물을 매매해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를 종전 권리 적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멸된 게 아니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는 관계입니다. 요 중에 하나를 하면 우리는 법률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법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요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권리가 변동한 것이 권리 변동이 법률 관계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방금 우리가 했죠. 건물을 맘으로써 신축함으로써 원시치되어 있고 매매함으로써 승계치되어 있고 1순위가 변제됨으로써 작용의 변경이 있었고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했고 전세권 설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취득했고 증여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경매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을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런 수십 가지 되는 원인을 학자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하느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뭘 갖추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되죠? 예,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법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축, 매매, 변경 등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하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란 다름 아닌 권리 변동이고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요 법률 요건이 원인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나눈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학자들이 이 법률 요건은 방금 제가 수십 가지가 있다 했죠. 그걸 다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없이 많은 법률 요건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그게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결국 법률행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제가 방금 법률 요건 아래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걸 딱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도대체 왜 나누느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든 아니든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은데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아닌 것도 권리가 변동되는데 법률행위 아닌 것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변경,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법률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원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상실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법률 관계를 개인이 알아서 한다. 이걸 사적 자체라 그래요. 그럼 사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지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매매 아닙니까? 매매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대금을 취득하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가 있어요. 예컨대 봐봐요. 갑이 지나가는 을의 코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코피가 쫙 났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뭐가 생겼다? 권리가 생겼잖아요. 지가 원해서 챙긴 겁니까? 맞을 때 설러비도로 맞습니까? 아, 돈 좀 벌어보자 이러고 맞습니까? 아니잖아. 눈에 번쩍한다니까. 그러면 이 을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왜냐? 우리 민법에 750조에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법률행위 아닌 것이다 그럽니다. 법률행위 아닌 거. 사무관리, 중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책 83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2번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 되어 있을 겁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원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란다. 그런데 이 법률 요건에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행위인 것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이외의 것으로 나눈다. 그 법률행위 이외의 것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수없이 많은 이 법률 요건을 어떻게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느냐.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이제 법률 사실은 이렇게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됩니다. 그 사실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3월달까지 1, 2, 3월달까지 똑같은 거 예를 듭니다. 요걸 여러분 법률 요건을 중국집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집 요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생애도 엄청나게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요리에 따라 다양한 뭐가 나타나냐? 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톡 쏘는 국물 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면 우리는 뭘 주문하느냐? 짬뽕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아니면 코에 톡 쏘는 거 요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중국집 가면 뭐 짜장면만 생각나니까 겨자 넣고 팍 쏘는 거 양장피입니까? 아 양장피입니까? 그럼 봐봐요.
독소는 그걸 먹고 싶으면 우리는 뭘 시키면 되는 겁니까? 양장피를 시키면 된다니까. 이렇게 요리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타나는데 그 요리를 구성하는 뭐가 있을까요? 재료가 있겠죠. 이 재료가 모여서 요리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시킬 때 어떤 맛을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싶을 때 재료를 말합니까? 요리를 말합니까? 요리 이름은 양장피 주세요 그러지 양장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요리만 시킨다니까. 근데 이 세 개가 납니다. 재료가 모여서 요리가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타나는데 중국집 요리는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 되는 요리를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광동식, 상해식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요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뭐 가지고 나누느냐? 무슨 재료가 들어갔냐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집 요리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요리 재료가 양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중국집 요리에는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뭐 양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법률행위, 안 들어간 요리를 법률행위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양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린다니까. 그러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파가 들어가는 이 법률행위는 요리사가 원하는 대로 맛을 나타내요. 그러나 양파가 안 들어가는 것은 요리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리사 같으면 가능한 한 뭘 많이 원할까요?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많이 원하겠죠. 요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양파라 그러지 않고 의사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의사란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냐 아니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맞습니까? 맞아. 봐봐요. 지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수십 가지 종류, 인종에 따라 나라 따라 다르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남자 아니면 뭐밖에 없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있어 없어요? 제3의 성이라는데 그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만약 하리수라는 사람이 낮에는 여자 됐다가 밤에는 이리 와 이리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이제 3개 만든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미치는 겁니다. 몸은 뭔데? 여자처럼 보이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는 서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럼 화장실에 있는 사람 얼마나 여자 모델을 놀라겠느냐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같이 해가 있는데 뭐라고? 화장실은 여자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제3의 화장실을 만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놈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 짓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소수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소수인격자 보호 이야기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담해요. 그는 미치는 거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걸 부담해야 되느냐? 소수인격자도 보호해 주는 게 맞죠? 그건 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재 받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 판정을 받았다. 내사 판정 받더라도 죽은 건 아니죠. 그럼 병원 치료비 다 나오게 안 나오게?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게 세금이에요. 근데 그걸 보호해 주는 게 우리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게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하여튼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남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그럼 맞다 그래 남자는 짐승입니까? 그러면. 그럼 법률행위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맞죠?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집에 가서 이걸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해요.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입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한 겁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냐 나누는데 없는 게 어떻게 법률행위가 됩니까? 따라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해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 요소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불가결 요소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물어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자, 짬뽕에 양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먹을 때 뭐 들어간지는 알고 먹어야 되지. 양파 들어갑니다. 짜장에 양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럼 둘 다 법률행위예요.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짬뽕에는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재료 들어가 있잖아. 짜장에도 춘장 들어가 있잖아. 이 말은 양파가 들어간다 그랬지 양파만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재료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계가 없이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양파가 들어가기만 하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유일한 요소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유일한 요소가 아니에요. 필수 부가결 요소지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다른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 다 그 양파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다른 요리 재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눈빛이 초롱하고 잘할 것 같으니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썩은 양파가 들어가면 요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의사표시에 흠길이나 하자가 있으면 곧 법률행위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건데 갑과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 매매 계약하면 이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 갑이 왜 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냐면 이 을이 갑에게 시퍼런 칼을 들이댄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협박을 못 이겨서 하는 걸 강박이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갑은 팔기가 싫었는데 을이 시퍼런 칼을 들이기 때문에 강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판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니까. 그럼 이 의사표시가 내가 자유롭지 못한 타인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에 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안 돼 있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통정 허위로 표시했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가 취소된다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이냐?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가 지금 잘못돼서 취소해버리면 의사표시가 없어져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될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매매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법조문 되어 있지만 이게 취소되면 결국 매매가 취소되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매매를 취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 매매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곧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 필수 부결 요소니까.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는 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권리는 뭐가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권리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권리는 여러분 재산에 관한 권리와 가족에 관한 권리로 나눕니다. 지금은 가족권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여러분한테 정한 게 신분권입니다. 자유평등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신분인지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여러분 신라시대에는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고 오두품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뭐에 태어나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달라지잖아. 그럼 마지막 성골만 왕이 됐다고. 성골 중에 남자가 됐다고. 근데 자꾸 자기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성골이 어졌어요. 그걸 뭐가 다시 데려간다? 진골이 왕이 되는 거예요. 태조 모율왕 그게 진골 아닙니까? 진골. 성골 마지막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신라시대 여왕이 나온다니까. 진성여왕, 진덕여왕이 나온다니까. 그게 다 무슨 골이게? 성골이라니까. 성골만 왕이 된다니까. 왕이 될 자격이 진골한테 없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성골은 자기끼리 결혼해야 성골이 나오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삼촌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다들 보면 조카하고 삼촌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황제도 조카하고 결혼하는 게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옛날엔 동수고고만 하고 그랬다니까. 삼촌 결혼하고 사촌 간에 결혼하고 그랬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가 없어지는가? 자손이 점점 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이 줄어든다니까. 결국 그래서 성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진골이 왕이 됐다고. 그럼 신라시대 그런데 그 밑에 되는 게 고려시대도 고려시대 신분 사이가 신분이 규정되어 있게 안 되게 이 고려시대도 이렇게 귀족사회입니다. 귀족이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이라 쓰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도 사람들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성은 조선시대 들어와서 성이 이제 나타나기 많이 일반인이 가지지 옛날 사람은 성도 없었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신분사회 아닙니까? 양반이냐 상놈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왕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이 재산권보다 뭐가 더 중요했게? 신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자유평등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신분이라는 게 모든 신분은 동일하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요걸 신분권을 옛날 봉건사회 냄새가 난다 해서 요즘은 신분권이라 그러지 않고 가족권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재산에는 다시 재화와 용력에 관한 권리입니다. 용력은 사람이 다는 권리입니다. 결국 재화,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족법은 친족권과 상속권으로 나눕니다. 요즘 들어서는 다 무슨 것만 중요하다? 상속권만 중요하고 이거는 뭐 서로 의무를 부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권리 의무 관계가 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 있을 것이고 가족에 관한 권리에 관한 법이 있겠죠. 그럼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면 된다? 재산법, 가족법. 그럼 여기도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결국
이렇게 크게 두 파트, 재산권과 가족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물권, 채권, 친족, 상속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이 가족법은 시험 범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법고시 1차만 들어갑니다. 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졌죠? 네, 올해를 끝으로 이제 사법고시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뒤안길로 간 겁니다. 그럼 요 재산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재산권은 물권 아니면 뭐가 있다? 채권이 있어요. 물권과 있고 채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건이 이 물권과 채권입니다. 이 물권과 채권이 구에 보면 원래 15문제, 작년에도 15문제, 여기 10문제 나왔습니다. 합하면 몇 문제게? 25문제. 합격 점수하고 남습니다. 그니 엄밀히 말하면 뭐만 보면 된다? 물권과 채권만 보도 나머지는 1번만 찍더라도 60점 이상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게 보는 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 물권과 채권을 딱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재산권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기본 원리는 많이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공통적인 묶음 부분을 우리 민법에서는 총칙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총칙을 그냥 민법 총칙이라 그래요. 근데 말은 민법 총칙이지. 요거는 민법, 즉 어디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재산법에만 적용되지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요 규정은, 민법 총칙 규정은 재산법에, 가족법에 적용되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신경 쓸 필요 없게 적용이 안 돼요. 민법 총칙 자체가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지 가족법에 관한 총칙이 아닙니다. 가족법에 관한 총칙이 아니에요. 그럼 민법 총칙은 가만히 보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보면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 변경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이다. 사람은 다시 자연인과 법인을 나눈다.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게 민법에 쭉 규정되어 있어요. 법인은 또 자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나눈다. 어떻게 하면 법인이 되느냐? 이걸 쭉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언제 사람으로 안 보느냐? 맥박정지설입니다. 현재 통설은. 그 맥박은 뛰는데 내가 죽었다. 그게 내 사설이에요. 그 내 사설을 인정할 거 말 거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사람으로 볼 거냐? 우리 민법에서는 완전 노출설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진통설이에요. 형법에서 사람을 보는 시기와 민법에서 사람을 보는 시기는 다릅니다. 언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쭉 배워요. 다음에 권리 객체를 봅니다. 재산권은 뭘 객체로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뭐다, 주물이 뭐다, 종물이 뭐다, 부합물, 종물 이런 거 쭉 다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물권과 채권을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것이 요 법률 요건인데,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적인 요건이 뭡니까? 법률 행위예요. 왜냐?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니까, 물권은 물권법에 규정될 그 채권은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공부할 게 물권과 채권인데, 이 물권과 채권을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요 재산권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것, 물권이든 채권이든 공통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니까 요걸 먼저 앞으로 땡문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냐? 아니에요. 주체와 객체는 시험 범위에 아니더라고. 뭐만 들어간다? 요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법조문을 보면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103조부터. 1조부터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왜 1시간 동안 이 법률행위를 강의했느냐?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래, 이게 뭐냐 살펴보니까 이게 법률 요건이더라.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되는데, 요 법률행위라는 요리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변동이 되더라. 그럼 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 뭐 가지고 나누더라?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취득, 변경, 소멸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권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민법 총칙을 보는데 이 민법 총칙에는 법률의 규정한 권리 변동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법률행위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민법은 총 몇 파트로 나눠져 있다? 5파트. 민총, 물권, 채권, 친조, 상속.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게 유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쉬워요. 민총, 물권, 채권, 친조, 상속.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민총, 물권, 채권이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5권입니다. 제가 대학교 법학 배울 때는 민총이 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물권 보면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채권 보면 채권 총론 있고 강론 이만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상속법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딱 책을 놓으면 뭐라고?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뭐 컴퓨터라는 것도 없는 시절이고 프린트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뭐 컴퓨터 안에서 착착착 옮겨 쓰면 땡기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넣고 남은 책이 있으면 옆에 책을 하나 더 놓고 이거 보고 여기 있는 거 옮기고 이렇게 이게 단권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번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고. 그럼 이거 읽으면 저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막 하루 종일 공부해다 뭐라고? 민법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1차는 8과목을 봤어요. 8과목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8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치려고 그러면 2번 보고 할 시간이 산술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럼 한 4, 5번 보려고 그러면 한 10일에 한 권씩을 봐야 한 4번 정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두꺼운 걸 10일에 한 번 읽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이 보면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그러면 읽고 하지를 못했다니까. 그럼 요즘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이 이거 보게 안 보게? 사람이 깨가 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기억력이 상실되니까 점수가 안 온다. 그래서 그냥 개론이 내가지고 요만큼 한 권을 봅니다. 사법고시 보는 사람도 한 권을 봐요. 왜냐? 두꺼운 걸 한 번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기억력이 나그니까 차라리 안 될 바에서는 얇은 걸 여러 번 보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법고시 보는 사람도 얇은 거 여러 번 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60점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무식하게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항상 요즘은 한 권짜리를 봤었어요. 그거마도 이제 없어졌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몇 문제 나오느냐?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9문제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좀. 작년에도 9문제, 올해도 9문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왜 요 법률행위 배운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 법률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